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저자 이효건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은 시기와 질투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예. 네. 시기심이란 부러움을 뜻하는 라틴어 인비디아에서 유래한 말로 영어로는 envy, 우리말로는 시기심 또는 질투심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예. 한마디로 시기심이란 남이 잘 되는 걸 시샘하고 미워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살다 보면 괜히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처럼 예.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시샘이 일면서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죠. 예컨대 직장 동료가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다라는 말을 들으면 네네. 축하를 건네면서도 약간 떨떠름한 기분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굳이 나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네.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왜 시기심이 생기는 걸까요? 내가 안 되니까. 그죠? 그 좀 인간이 좀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고대 로마 시인인 오비디우스가 연애 시집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시기심은 살아있는 자에게서 자라다가 죽을 때 멈춘다. 죽어야 멈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비디우스에 따르면 시기심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가지는 본능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죽어야만 비로소 멈출 수 있다고 본 거죠. 반면에 미국 철학자인 에릭 호프는 시기심이 생기는 원인이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다 라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자기 가치를 높이기보다는 남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일에 심혈을 기울인다. 자존감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시기하는 마음이 욕망 대신 들어선다. 그 호프에 따르면 시기심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네. 예컨대 친구와 함께 나간 경진대회에서 자기는 탈락하고 친구만 최우수상을 탔어요. 예, 예. 이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면 친구에게 축하를 건네면서 나도 열심히 해서 다음번에는 상을 타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수상한 걸 보면 네. 자기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처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자기도 분발해야지라면서 각오를 다지는 기회로 삼죠.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경우에는 네. 시기심이나 질투심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상을 받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타인의 성공을 보면서 시기나 질투심이 생기는가 아닌가는 타인의 성공 때문이 아니라 네네. 본인의 자존감에 달렸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시기심이나 질투심은 남을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자존감. 예. 이게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결정을 합니다. 예. 철학자 스피노자가 에티카에서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인간으로 하여금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고 또 반대로 타인의 행복을 슬퍼하게 하는 것으로 고찰되는 한 정오 자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타인의 행복이나 성공을 보고 과하게 시기나 질투심을 느끼는 사람은 네. 일단 타인의 성공에 대해 시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타인이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심성의 소유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이러한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네. 정오심의 일종이라고 본 겁니다. 예. 예. 그럼 이 대목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예. 시기나 질투심은 주로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걸까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성공에 항상 시기나 질투심이 발동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예. 나와 관계 없는 사람은 뭐 그렇죠? 그냥 별 느낌이 없는데. 맞습니다. 예. 우리는 타인이 성공했다고 해서 항상 시기나 질투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예. 영국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 인성론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질투심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와 다른 사람 사이에 커다란 불균형이 아니라 오히려 근접 상태다.
그러니까 시기나 질투심은 주로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서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만 사돈의 팔촌이 땅을 사면 별로 대수로운 일이 아니거든요. 뭐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자기가 가깝거나 비슷한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성공에만 시기와 질투심을 느낍니다. 예. 철학자이자 작가인 알랭드 보통도 불안이란 책에서 비슷한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같다고 느끼는 사람만 질투한다. 가령 우리는 한강 작가가 이번에 노벨 문학상 수상했잖아요. 예. 그 사실 보고 시기나 질투심 안 느끼죠. 어디요? 그건 무조건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그냥 반갑고 기쁘고 축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함께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오른 작가들의 감정은 일반인들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그렇죠. 있죠. 네. 물론 제가 그분들 마음속에 일일이 들어가 본 건 아니라서 단어는 못하겠지만 어쩌면 축하보다는 시기나 질투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긴 뭐 후보가 다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렇죠. 나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기대했던 분들은 내가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처럼 시기나 질투심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서만 느끼는 감정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멀리 있거나 별 관계가 없는 이의 성공에는 기꺼이 축하와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의 성공에는 축하를 보내기도 하지만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미묘하게 뒤섞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알랭드 보통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성공은 가까운 친구들의 성공이다. 그죠? 느낌이 오죠. 해서 운 좋게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일수록 좀 겸손할 필요는 있겠어요. 겸손하지 못하고 자랑질을 막 하면 가까운 친구들의 시기나 질투심을 유발해서 불행에 빠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예. 타인의 성공을 보고 시기나 질투심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주로 어떤 유형일까라는 건데요. 유형이 있어요? 예, 시기나 질투심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주로 강자에 속할까요? 약자에 속할까요? 앞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약자가 좀 많지 맞습니다. 않을까요? 약자가 많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네. 독일 철학자 니체는 시기나 질투의 감정을 르상티망이라는 개념으로 소개했습니다. 예전에 이 주제로도 한번 했는데요. 르상티망이란 본래 원한 복수심을 뜻하는데 약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강자에게 품는 시기심 혹은 좋지 않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항상 1등을 도맡아 하고 있어요. 이때 그를 바라보는 다른 친구들의 시선이 좀 갈립니다. 어떤 친구는 저 친구는 열심히 하니까 1등 할 만해. 나도 열심히 해서 저 친구를 좀 따라가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유형은 쟤는 부모를 잘 만난 탓에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1등을 하는 거야. 어이구야. 나도 그런 환경이라면 1등은 식은 죽먹기지 하면서 시기와 질투에 머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후자의 감정을 르상티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르상티망. 예. 해서 니체는 르상티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르상티망이란 약자가 강자에게 가지는 질투, 정오, 열등감 등이 뒤섞인 시기심이다. 근데 그냥 질투나 열등감을 느끼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르상티망 이 감정을 가지면 뭐 안 좋은 게 있어요? 예, 안 좋은 게 있습니다. 니체는 르상티망이 도덕 감정의 일종이라고 봤는데요. 근데 그 중에 주로 노예가 갖는 도덕 감정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약자가 강자를 향해서 르상티망을 갖는 것이 문제가 되는 지점은 약자인 노예는 자기를 좌절시킨 현실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르상티망을 통해서 마음속 위안을 삼는 데 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타인의 성공을 보면서 그 사람의 강점이나 그 사람이 들인 노력에 주목하지 않고 그 사람을 악한 존재라거나
부정한 대상으로 치부를 해버립니다. 예를 들면 부자들은 모두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 모았고 1등을 한 사람은 편법이나 모종의 뒷거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르상티망을 가진 사람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현실을 비판하지만 정작 그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는 아무런 에너지를 쏟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판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아닌데 정작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나도 안 한다. 비판에만 머물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그런데 이제 이런 시기나 질투심이 반드게 나쁘게 많은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고전학자 피트 투이가 질투라는 책에서 질투심이 미술이나 문학 작품 속에서 훌륭한 창작 동기로 작용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예컨대 오스트리아가 구스타프 클림트는 질투라는 그림을 통해서 영혼을 소진하는 질투의 파괴성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왜 노인과 바다로 유명한 미국 작가 해밍웨이도 지금이야 유명하지만 당시에는 위대한 개첩이를 써서 자기보다 훨씬 이름을 날렸던 피츠 제럴드에 대해서 친구 사이인데도 시기나 질투심이 대단했다고 해요. 하지만 해밍웨이는 단지 시기나 질투에 머물지 않고 자기의 그 감정을 훌륭한 창작열로 성화시켰기 때문에 위대한 작품을 남겼죠. 그래서 클림트나 해밍웨이처럼 이런 분들은 모두 시기나 질투의 감정을 그냥 비판에만 머물지 않고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데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질투를 반영시킨 거 아니에요, 작품에? 그렇죠. 예술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창작열의 이제 녹여낸 거고 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기나 질투심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좀 자연스러운 감정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건 시기나 질투심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활용하는가 하는 점이죠. 그러니까 타인의 성공에 시기나 질투심만 가진다면 자기 안으로 원한의 감정이 쌓일 수 있겠지만 이걸 잘 다스리면 분발을 고취하는 자극제가 될 수도 있고 예술혼을 불사르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나는 평소에 시기나 질투심을 얼마나 느끼는지 또 그 시기나 질투심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기나 질투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만 끝나버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걸 잘 활용하면 지혜롭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명주 위크엔드 마치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